예, 국회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되네요. 오늘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니까 1시간 강연 그리고 30분 정도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연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어떻게 청년의 문제를 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청년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저 나름대로 해왔던 원칙들 설명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에 있어서 청년의 문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슬라이드가 준비가 됐을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하기 전부터 대학 교수 시절부터 청춘 콘서트를 포함해서 청년의 문제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와서 이제 독자적인 정당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둔 곳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직접 맡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청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전 인구 40% 정도, 20대와 30대를 아우르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노력 자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서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전국에 이제 정당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 조직의 근간이 지역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위원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있고, 당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원외위원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하에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청년들을 한 사람씩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청년이 일종의, 동원의 도구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른 어떤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들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는 청년이, 국가를 위해서 공공 서비스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행사할 때 동원의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다 따로 전국에 240여 개의 지역위원회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서로 정보 교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정치 추진위원회라고 새정추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중앙에 모으는 거였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소속된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 모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역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책임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계를 밟아서 맨 처음에는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구의원, 시의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이런 단계들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청년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통계자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직접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청년 취업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많고,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9%라고 해도 사실은 실제적인 실업률은 훨씬 더 높죠. 아예 취업을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일자리 못 가진 사람들은 여기 명목상으로 나와 있는 취업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등록금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80학번인데요. 그때 입학금 포함해서 20만 원쯤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등록금, 주거생활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사실. 그리고 청년층이 20, 30대 사실은 더 있지 않습니까? 유권층들이 10대도 일부 속해 있으니까 합해서 36%가 훨씬 더 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청년층들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야권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20대, 30대 합하면 거의 3명 중에 2명이 야권 지지자입니다. 근데 저 지지가 정말 야당을 좋아하고 믿어서 하는 지지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에 편승해서 그냥 청년들로부터 표를 기대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권자층도 굉장히 두텁고 야권에 대한 지지도 많은 청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야당은 제도적으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된다가 아니고요.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그냥 규정상으로 있는 거지 실제로 저렇게 되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인구 비례대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저 정도 비율, 한 5% 정도 비율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년이라고 한 거는 20, 30대가 아니고요. 42세 이하입니다. 당에서 규정상으로 여기 보시면 19세부터 42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아마 39세 이하로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야 20대와 30대 제대로 된 고민들을 반영하고 정책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인구가 아니죠. 당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너무 적어서 도저히 거기서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다 보니 어느 정도 사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42세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아마 45세였을 겁니다. 그게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그나마 지금은 42세로 어느 정도 낮아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고요. 서울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권자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44% 정도가 이제 유권자인데요. 실제로 당원이 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전체 당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 유권자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보면 구조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 정당에서
오히려 참여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부족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유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중앙당 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합하면서 그래서 조금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예전에 그 민주당 시절에는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전부 각 국회의원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과 그 아는 사람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였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그 통합하기 전에 새정치추진위원회, 새정추 시절에는 다 중앙당 소속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 당에는 구조적으로 지역위원회 소속도 있고, 그 다음 중앙당 소속도 있고, 지금은 두 가지로 지금 병행해서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게 사실은 정당개혁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표로 20, 30대 유권자 비율은 이렇게 높은데 지금 당원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도 사실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볼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당대표 선거 청년 관련 공약을 보면 그냥 의무공천제 실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당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당대표 후보, 새 후보 어느 누구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공약 경쟁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책 과제들 내놓는 거는 당연히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정도 3분의 2 정도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그 요구들을 다 반영하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그걸 제대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야당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은 저는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중앙당 소속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열심히 교육들을 시키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자질이 우수한 분들에게 다음 공천 때 이제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의무 할당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해서 그 공공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정당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정당개혁에서 중요한 그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드릴지 사실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이번 부원장이 아마 강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많으실까? 그래서 대학생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정치에도 어느 정도 관심도 있으시지만 지금 현재 그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5번째 직업 아닙니까? 의사였었고, 그 다음에 IT 전문가, 프로그래머였었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에서 경영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매 순간 선택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였는데 왜 컴퓨터 공부를 하게 됐나 그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고민했습니다. 대부분 의대 졸업한 다음에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내과 의사, 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이런 쪽으로 가기 쉽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환자 한 분 한 분 이제 고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어쩌면 병의 원인을 밝히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연구하는 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임상의사가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연구하는 쪽으로 택했죠.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분야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의 부정맥. 심장이 맥박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갑자기 안 뛰거나 하는 게 부정맥이거든요. 정상인들도 생기는데 그게 반복되면 병인 거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뛰는 것 자체가 전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발전소처럼 사람 몸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심장이 저절로 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걸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컴퓨터를 잘 모르면 연구하기 힘들겠다. 근데 다른 의사들도 컴퓨터는 잘 모를 텐데 제가 만약에 컴퓨터 전문가 수준으로 잘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연구자보다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생각이 컴퓨터 공부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나왔어요. 저 때가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 열리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파키스탄에서 만들었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게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죠. 거의 한 90% 컴퓨터가 감염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자기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다니까 막 머리를 탁 때리면서 그러게 그 더러운 손으로 컴퓨터 만지니까 그렇게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치료할 수 없다고 다들 그냥 포기하고 바이러스 그냥 있는 채로 다 컴퓨터 썼던 그런 시절인데 제가 보니까 바이러스 충분히 치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게 됐죠. 그게 이제 88년 언제입니까? 6월 며칠, 6월 한 10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새벽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최초로 만든 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V3의 버전 1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는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저는 심장 연구하는 사람이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몫인데 제가 그나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치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연구자로서 심장 부정맥 연구해야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계속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LBC 바이러스라는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13일 금요일 바이러스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같으면 학교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를 몇 년 다녔더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6년, 의학 석사 2년, 의학 박사 3년, 공학 석사 2년, 경영학 석사 2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의 한 두 배까지는 안 돼도 20몇 년을 이제 학교만 다닌 거예요. 제 인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써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저는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 하나도 없이 공부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도와줘서 제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주는 게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도 사회로부터 받은 것 중에 일부라도 좀 돌려줄 수 없을까? 나도 뭔가 사회인으로서 하나 구실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의료봉사활동을 했죠. 지금 여기서 가까운 구로동,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로동 거기 이제 무의촌에 가서 환자들 진료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대학원 들어와서는 이제 무의촌 봉사도 잘 못 가게 됐어요. 막 그러던 차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문제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시간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방학 때인데 방학 처음 시작할 때 결심하잖아요. 내가 방학 동안 뭐 하겠다고 시간표 만들고 막 하는데 좀 아침에 뭐 방학 때인데 좀 늦게 일어나면 되지 하고 점심때쯤 일어나서 밥 해먹느라고 좀 시간 가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 보다 보면 잠자리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방학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시험도 있고 막 바쁜데 뭔가 하나를 뭐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을 한번 다녀야겠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게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인 거고 그 시간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저 때도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논문 쓰느라고 사실은 시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이제 의과대학 가서 열심히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연구활동하면서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1년, 2년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7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일,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열심히 그 의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는 일, 그런 일들을 병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어느덧 한 7년 정도가 흘렀는데 문제는 이제 그 7년 후에 찾아왔어요. 바이러스가 매년 2배씩 늘어나니까 도저히 이제 그 새벽 3시간 정도만 가지고는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의과대학 쪽으로는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일에 한눈을 팔 수는 없거든요. 새벽에 만약에 일어나면 새벽에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겨우 의학자로서 제대로 된 업적을 낼 수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구나. 어떤 선택을 할까? 엄청나게 사실은 고민이 되죠. 한쪽으로 의과대학 그쪽으로는 가장 빠르게 제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교수되고 가장 제대로 된 그 코스를 밟아서 쭉 왔었던 그 경력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비록 제가 독학을 했지만 7년 동안 꾸준히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무료로 보급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보람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그래서 뭐 더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보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정말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겁도 났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7년이 지난 다음에도 적응이 안 되고 힘든 삶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게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매일 해왔던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을 선택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겁나는 일이거든요. 반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 어떤 일이 더 뭘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원해서 택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이겠다. 그래서 그 일의 본질을 보고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럼 어떤 게 더 본질인가? 결국은 본질은 3가지 정도라는 게 제 6개월 동안 고민의 결론입니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더 의미를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못 느끼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오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할 때, 벤처기업 성공하는데 평균 7년쯤 걸립니다. 근데 보통은 3년쯤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을 하는 시점이 3년쯤이에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났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될 것 같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에 사로잡히는데, 그때 만약에 그냥 내가 이거 꼭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이걸로 해서 내가 일단 돈을 번 다음에 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뛰어든 사람은 3년 정도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더 버티기가 힘들어요. 자기 인생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그때 그만둡니다,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성공하면 돈도 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정말로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일종의 믿음이나 의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3년이 지나도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성공이라는 그걸 이제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 창업자들 어땠는지 아십니까? 구글 창업자들이 처음에 회사 만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창업하고 몇 년 있다가 야후라는 회사에 팔려고 내놨어요, 회사를. 근데 야후에서 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 팔려면 얼마 조금 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들이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회사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성공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창업자들 지금 보면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저런 사업 아이템 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몇 년을 해보고도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신이 없었던 게 그게 본질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지 또는 도중에 포기하게 하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실은. 그걸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어떤 선택이 내가 더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계속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취미로 할 때와 직업으로 할 때 다르다. 취미로 하던 일 직업이 되면 금방 재미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쪽이 훨씬 더 이제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계를 보면 3시 10분쯤 됐어요. 고개를 떨구고 열심히 일하다가 10분쯤 지났나 하고 보면 6시가 된 그런 경험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토끼 잡으면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일이 컴퓨터 쪽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야에서 이런 발전을 내가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험한다는 건 정말로 행운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CES 가서도 그 수많은 기술들이, 특히 이제 이번 같으면은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해 같아요.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스마트홈, 스마트 자동차, 드론, 이런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들이 거의 전방위에 다 적용이 돼요. 보통 사물 인터넷을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나갔어요. IoE까지 나왔어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서 아예 그 도시에 있는 휴지통까지도 전부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 효율적으로 거기가 찰 때 청소부가 환경미화원이 거기 가서 그 수거해오고 그럴 수 있도록 전부 다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서 든 생각이 저거 인터넷 할 필요 없이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싸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떤 기술이 처음 나오면 모든 분야에 대거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시장에서 심판합니다. 시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런 기술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어떤 건 이건 너무 나갔어. 꼭 최신 기술 쓸 필요 없이 옛날 기술로도 되는데 하면서 서서히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양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굉장히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의미를 느끼고 계속 열정을 지속하는 게 지금 같은 정말로 힘든 환경 내에서도 개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CES 얼마 전에 가서 이제 느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혁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인데 정치인이 저밖에 안 왔다는 게, 그게 전쟁에 나가는 분들 도와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걸 도와드리려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이제 1월 6일 날 CES 개막식이고요. 미국에서 1월 6일이 한국은 1월 7일입니다. 그때가 우리 이제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벌어지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둘 다 참석할 수는 없고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결국 저는 택한 게 그런 전 세계 혁신 경쟁의 전쟁터 가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전부 합심해서 전쟁에 나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진심으로.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이 내가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릅니다. 마이클 조던이, 제가 청춘 콘서트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인 것 같은데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갑자기 농구 그만두고 야구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꿈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랍니다. 그래서 농구는 이만하면 충분했으니까 이제 야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 리그에 들어갔죠. 트리플 A에. 몇 년 있다 나왔어요.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다시 농구를 하게 됐죠. 보면 마이클 조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혼동했어요. 자기가 농구로 성공했으니까 다른 하고 싶은 일, 야구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 나한테 적성이 맞을 거야. 어떤 일들은 나한테 맞지 않을 거야, 아예 제껴둬요. 근데 반드시 그럴 건 아닌 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회사 사장 처음 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원이 말렸어요, 저를. 대학 교수 하던 사람이 대학 교수가 적성에 맞지 그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그 중소기업 경영하면 망한다.
그게 저희 뭐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지인들 전부 모두 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장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술만 하고 사장은 다른 사람이 맡아주기를 바래서 이렇게 다 부탁하고 다녔는데 다들 도망쳐요. 저 회사 그 무료로 백신 나눠주는데 무료 소프트웨어가 성공했던 전례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보면 V3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로 시작해서 그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던 게. 그러니 그때 뭐 다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게 이제 업계 전반적인 생각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없이 경영을 시작했는데요. 10년 후에 보니까 제가 경영자로서의 재능이 다른 사람만큼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직접 시도하지 않았으면 제가 몰랐을 제가 가진 그 능력을 알게 됐던 셈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오래됐는데요. 저보다 얼굴 더 큰 연예인하고 무릎팍도사를 찍은 일이 있었는데 직접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랬던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기회를 안 가지면 자기가 실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일이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한번 부딪혀보면 의외로 재능이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도 지금 이제 대학생 청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인생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일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학교 다니는 분들, 직업 가진 분들은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는 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남보다 힘들게 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의사의 시절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새벽에 만들었잖아요. 7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7년을 남들보다 힘들게 잠 줄여가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얻었던 유일한 것은 의사 일과 백신 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를 택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른 분들은 도전했다고 말씀하시죠. 도전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 전부 다 버리고 한 번도 안 해본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건 무모한 거예요.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현실적인 생활인으로서 택할 수 있는 도전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계공학과에 다녀요. 그런데 내 적성에 안 맞아요. 그거를 내가 평생 이걸 가지고 일을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디자인 재능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산업 디자인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겁나잖아요.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난 몰라.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계공학일을 계속 하면서 친구들이 놀는 시간에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 그럼 산업 디자인 공부를 하는 거죠.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자기의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 일을 해보고 그 분야의 사람들과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차츰차츰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기계공학과 산업 디자인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훨씬 더 위험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도 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보면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이라는 건 무서운 게 아니고 힘든 거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선택이 내가 더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어떤 선택이 내가 더 계속 열정을 가지고 계속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이 내가 그냥 단순히 하고 싶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해서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이 그런 건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저 말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한 사람 의사 안 한다고 뭐가 의학계가 흔들리지는 않는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쪽은 제가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훨씬 더 저를 필요로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그 다음에 뭐 새벽 3시에 7년 동안 일어났던 것 자체가 계속 열정 가지고 지속했던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더 내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건 둘 다 비슷하다고 봤어요. 열심히 힘들게 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셈이죠. 그래서 택했던 게 이제 의대 교수 그만두고 조그만 이제 벤처 기업, 안철수 연구소라는 벤처 기업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처음 4년은 돈 꾸러 다니느라고요. 은행에 돈 꾸러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도 알았고요. 물건 판데 돈 받기 힘든 것도 알았어요. 보통 여기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물건 파는 게 아니고요. 물건 판 다음에 돈 받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 돈 쉽게 안 주거든요. 다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흑자부도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했어요. 외상은 많아요. 근데 내가 직원한테 줄 돈이 없어서 부도 나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경영학 책에서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들게 살면서 어쨌든 IMF가 또 왔어요. 그래서 IMF 오기 사실은 뭐 한 일주일 전인가? 거대한 대기업 그룹에 납품을 성사를 시켜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IMF 와서 그 돈 다 날라갔어요. 그런 거 겪으면서 진짜 그거는 거의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예, 그 정도가 되면.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견디면서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안연구소 제대로 자리 잡고 상장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1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슬라이드가 별로 필요가 없었구나. 10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제가 가졌던 고민은 제가 경영하는 회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보면 거의 제가 일 안 해도 회사가 잘 굴러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전부 제가 면접해서 사람들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어디보다도 회사는 분위기가 좋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뭐 IT 업계에서 굉장히 드문데요. 안연구소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인데요, 그때가. 그때 벌써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굉장히 심해졌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막 늘어나고 전부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도전 정신들 굉장히 줄어들고 막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벌써 10년 전에 그랬던 거죠, 사실은. 만 10년 전이네요, 2005년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고민이 어쩌면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회사 열심히 경영하는 일, 그것보다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에게 그걸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하면 어떨까? 그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또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저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대주주고 그때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역사상 처음으로 세후 순이익 100억 돌파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실적, 경영 실적도 창사일이 제일 좋고 대주주고 뭐 누가 저보고 나가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던 거죠. 계속 회사에서 경영자를 할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들을 도와줄 건지 고민해 보니까 어떤 일이 더 의미가 있는가? 의미는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 도와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더 잘할 수 있을까? 회사 경영자로서의 일과 대학 교수로서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는 예전에 해봤습니다. 의대 교수를 해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환상은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결론을 낸 게 이제 제 스스로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나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일이 기업가 정신, 그리고 어떻게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일들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카이스트에서 3년 이상 가르치고 서울대 와서도 이제 그거 가르쳤었죠. 기업가 정신, 이런 일들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청춘 콘서트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 계기도 사실 단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카이스트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면담 신청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지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면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 제 수강생들 면담 신청이 오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몇 달 있다 보니까 제 수업 안 듣는 학생들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면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다 보니 카이스트 옆에 충남대가 있어요. 대전에. 충남대 학생들이 면담 신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그게 사연이 있는 게, 학생들이 처음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민이 많죠, 사실은. 거의 한 2명 중에 1명은 울더라고요. 자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격해서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자기 지도 교수한테 가서 울지 왜 나한테 와서 우나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는데,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다 제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설득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냥 끄떡끄떡만 하고 가요. 그냥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진짜 저 학생이 뭐 때문에 괴로운지를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말로 저 아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아픔이 막 가슴에 저릿저릿하게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자기 인생 계획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카이스트 벗어나서 충남대 학생들, 나중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카이스트에서 앉아서 신청 오는 학생들만, 나름대로 용기 있는 학생들만 이야기 나누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본격적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원칙은 서울 지역은 제외였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회는 더 많이 가지니까 지역부터 먼저 가야겠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1등 학교는 제외였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대학교 면은 그래도 다들 서울에서 강의 오면 부산대학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야겠다, 나라도. 그런 원칙으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청춘 콘서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20대, 30대 어려운
어려움들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도 극복했던 방법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생각들 이야기하고 그런 방안들 찾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 만나지 않았겠어요? 아니었으면 아마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처음 여기 들어오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 들려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인데요. 질문 이제 받을 시간이겠죠. 예, 경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철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사를 들으면서 많이 저 가운데서 얘기해야 되나? 많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아니면 같이 뭔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종태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의 좋은 강의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현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전체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청년위원회를 중앙당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분들이 좀 더 정책에 있어서 청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역할들은 이미 좀 기성세대 분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일과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좀 더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청년 정책을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제 조직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중앙당 소속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 당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소속된 청년들, 대학생들 열심히 지금 선진국에서 보면 제대로 된 교육들을 잘 시키는 그런 정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히 이제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기초구역부터 차근차근 경력들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네 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 위해서도 우선 적극적인 참여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참여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부분은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에 가입하시는 것. 그렇게 하면 또 당원이 되시는 거죠. 그게 제일 적극적인 방법의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당원은 아니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또는 바깥에서 그런 모임들을 만드는 거죠. 모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건의하고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좀 더 소극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기본적인 방법은 열심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우리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청년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당원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층에서 얼마나 투표를 하는지도 중요한데 그 숫자만 정치인들 눈에는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도 그 영어 표현으로 presence, 청년들이 존재하고 굉장히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예. 마이크.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앞에서 질문하신 분과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께서 청년이 항상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정치가 움직인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문제는 말만 이렇게 하시고 예. 실제로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이제 청년들의 문제를 듣기만 할 뿐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이 몇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이미지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만 새누리당에는 이준석이나 손수조 같은 20, 30대 정치 스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항상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이 되시겠다 하시고 지역이 말고 중앙당으로 청년과 대학위를 소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개인사를 얘기하시면서 열정적인 일,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개인 안철수님께 열정적인 직업인지, 그리고 잘 하실 수 있는 직업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인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지난 국회의원 공천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청년이라든지, 또는 탈북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공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양쪽을 보고 비교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유권자였죠. 그래서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총선 공천 때 그런 점들을 지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을 잘해야 된다.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제 직업 이제 정치인은 소명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점 한 가지만 들자고 하면 많은 분들의 열망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입문할 결심을 하게 된 게 무엇보다도 다른 점이고 그래서 더 저는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전에 4가지 직업들을 보시면 연결은 안 됐습니다. 다 따로따로. 그래서 회사 사장할 때 직원들이 저보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고는 했는데요. 그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 전 직업에 대한 경험들을. 근데 지금은 정치에서는 이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경제, 그리고 IT 기술, 그리고 교육, 그리고 또 우리 의료 또는 복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부분들 모두 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들이 그전까지는 따로따로 그렇게 그전 경험이 그 다음 경험에 이렇게 연결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예전에 하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끝에 계신. 네, 이병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몇 번의 이제 직업이 변화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선택에서 굉장히 외부의 판단이나 그런 의견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면의 소리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에 이제 의지하셨던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번에 정치인으로 또 직업적인 변화를 겪으시면서 그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셨는지, 또 그리고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진심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진심이 이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통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 그리고 대학 교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일이 더 의미가 있는가? 사실 뭐 둘 다 의미는 있습니다만 교육을 포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우리 모두 삶의 틀을 규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틀을 다룬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더 크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모두 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확신이 없어서 책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다고 책에서 썼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제 정리를 했던 게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적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이라는 게, 마케팅 혹시 배우셨어요? 마케팅을 보면 진실과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과 인식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이폰하고 삼성 안드로이드 폰하고 어느 게 더 실제로 성능이 있다는 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느 지점에 나타나겠죠. 근데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은 좀 더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인식은 항상 다르게 마련이고요. 그걸 어떻게 진실과 일치시키느냐? 아마 그게 마케팅하는 사람들 고민이겠죠. 사람들 입소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실이 왜곡돼서 많이 퍼지게 마련입니다. 정치인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뭐 일종의 진실이라는 걸 진심이라고 본다면 그 진심과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서 그 진심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꼭 그게 역기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선에 나와서 네거티브가 막 굉장히 많았었죠. 정치 처음 들어오니까 모든 거를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결국은 서울대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논문 표절했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9시 뉴스 첫 번째 기사로.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중파에서. 근데 어쨌든 처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으로 살다가 정치인으로 들어오면서 사실로 공격받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처음에 잠깐 들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선거 기간, 짧은 기간 중에 그 사람의 역량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네거티브, 억울한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거를 어떻게 다루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게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공격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나름대로 선거 과정이라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선거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뭐 저에 대해서 뭐 사실과 다른 그런 것들을 막 덮어 씌우는 시도,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다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전체적인 걸 어떻게 관리해서 진심과 가깝게 인식하게 만드는가, 그게 정치인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진심과 달리 뭐 예를 들면 제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알려진다면 그거는 제가 억울해할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진실을 관리하지 못한 제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벤처기업가 중에 우유부단한 사람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게 정치인의 역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진실과 접근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갑자기 막. 네, 이게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강민석이라고 하고요. 사실 봤을 때 의원님의 인생을 보고 또 정책을 보면 이제 청년들이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의원님을 보면 마치 뭐 아이언맨을 보듯이 좀 위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제 생각에는 의원님의 정치 인생의 그 기대치를 상당히 높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에 혹시 억울함을 느끼시진 않으시는지, 그리고 또 정치 입문하시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정치 인생에 그게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제 이름 철자가 아이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이 쇠철자의 머리 숫자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언맨 해서 갑자기 썰렁한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정치 분야에서 우리나라 격차 해소입니다. 제가 가장 이제 청년들과 만나면서도,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이야기했던 부분이 격차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대 간의, 청년과 이제 그런 세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격차, 빈부 격차,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격차 등등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돼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공멸한다는 그런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보수나 진보가 저는 따로 없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진보의 가치가 약자들 보살피는 거잖아요. 보수의 진짜 가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어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잘 이렇게 보듬어 안는 건 저는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정치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보듬어주는 그런 세상 만들기. 저는 약간 더 멋있는 말은 아닌데 약간 더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제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맨 앞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 필국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5개월간 휴직일을 가지셨는데 그때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느끼셨던 점과 그걸 토대로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 아까 실업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재보궐선거 이제 치르면서 이게 그 공천만큼 과정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저는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이제 정치한 지 이제 2년 조금 넘습니다. 20년 넘은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돼서 좀 억울한데 아마 20년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2년 전에는 제가 유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유권자로서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했던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왜 정치인은 그러잖아요. 정치는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유권자로서 정치인에게 제일 실망을 했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궐선거 지나고 패배했어요. 그러면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길게 설명도 안 했습니다.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이제 기자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중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을 때 이제 다시 거기에 비대위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라 부터 해서 끊임없이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당대표로 출마하라는 요구까지 계속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던 게 책임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제가 책임짐으로써 비대위도 구성이 되고 이번 전당대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저 말고 다른 분이 이제 당을 이끌 기회를 가지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왜 당에 참여 안 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입방아들이 많았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다. 그 생각이 일관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실업률, 청년 실업률 포함해서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요. 성장과 분배, 이렇게 진보 보수가 나뉘어서 싸우는 담론은 철진한 담론입니다. 지금 OECD나 또는 세계 월드뱅크나 이런 곳에서 보면 요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는 성장의 적이다. 표현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평등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자본주의는 미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결국은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가 결과가 불평등한 거는 제대로 된 경쟁을 일으키기 위한 유도 기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근데 그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만들어져요. 그럼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등과 불평등 이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장에 매몰돼서 어쨌든 무조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데 워낙 없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오게 됐고요.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경쟁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만 많아져요. 그러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극단에 와 있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만드는 길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두 바퀴 경제론입니다. 성장, 그리고 이제 좁게는 복지, 넓게는 경제민주화 내지는 그 분배라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성장만 했지만 분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만 하면 자연스럽게 분배가 된다는 건 이제 아닌 게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분배가 될 건지를 결정하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분배가 되면 중산층이 새롭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재도전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성장의 또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 또는 성장과 그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거기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은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격차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소망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노원병 주민이기도 하고 해서 여쭤봅니다. 노원병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혹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처음 국회에 와서 1호 법안이 뭐였었냐면, 금융실명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들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계좌로 탈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막는 법안을 이제 1호 법안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통합한 이후에 첫 번째 법안이 세모녀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 복지 체제가 구축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각지대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 어려운데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이제 세모녀 법안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 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문제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 노원구가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위, 장애인 인구 1위,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1위입니다. 가장 힘든 동네가 노원구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염전노예법, 그거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대부분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 편에 서서 하는 법안들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이제 제가 등원한 지 1년 조금 넘었나요? 이제 1년 반쯤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10개 정도 이제 법안들을 제출했고, 올해 더 많이, 이제 작년은 계속 이제 대표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법안들을 다 못했는데요. 올해는 더 열심히 지금 하고자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이제,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자분을 지금 하시는 분 플러스 2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김동우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법안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뭐 발의할 예정이거나 뭐 반대가 있더라도 이렇게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하신 일들 중에 본인이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뭐 항상 부족하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상임위로 활동을 하게 된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우선은 복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지난 60년대부터 한번 보죠. 지난 50년간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산업화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자유에 대한 문제들, 민주화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인가?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명인간이라고 성석재 씨 소설이, 저는 작년에 본 소설 중에 제일 좋았던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지난 연말에 보면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1000만 명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도전의 토토가 나오면서 이제 90년대 막 이렇게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생기나? 과거 회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들. 저는 이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현재가. 미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돌아볼 때가 과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이게 큰일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바퀴 경제론처럼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다시 성장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제일 관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정치 활동 이제 재개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경제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교육 문제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해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이니까 복지 문제까지도 함께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문제가 따로 떨어지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영역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제가 갖다 드려야 되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 중에 중요한 게 북한과 통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여야 보수 진보가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인권법이 지금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의 통일 행보가 돋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통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철수의 생각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는데, 의원님께서는 북한 붕괴보다는 점차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 책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당에 영향력 있는 의원으로서 어떤 통일 청사진이나 로드맵이
있으신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제 책에서도 밝혔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과정 관리를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것인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어느 순간에 통일이라는 일이 생기면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의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저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의 원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북한 당국과만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국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독일이 통일일 때 보면 동독 주민들이 독일과 서독과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걸 굉장히 당연하고 간절히 바랬던 게 굉장히 큰 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 당국과 협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양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너무 이제 한쪽 편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 통일 정책도 있지만 우리 외교 정책, 국방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의 어떤 통일된 전략을 가지고 잘 역할 분담해서 가지 않으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는데 한쪽은 다른 쪽으로 가면서 힘을 꺾는 사실은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마치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문제가 있고 복지 문제가 있고 노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야를 모든 사회 문제가 어느 한 분야에만 속한 사회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제 전문가만 와가지고 문제를 풀면 복지나 노동 쪽에서 엇박자가 납니다.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복잡한 사회에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경제, 노동, 복지가 세 전문가가 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거든요. 즉, 예전에 사회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어느 부처 소관이냐, 그거부터 먼저 구분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처 문제라고 하면 경제부처 가서 거기서 모든 정책이 나오고 이런 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위주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사회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 전문가, 복지 전문가, 노동 전문가, IT 전문가 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가 중심의 문제풀이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사회 문제 중심의 문제를 푸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문제 풀려고 전문가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통일 문제도 반드시 통일 전문가 그리고 국방 전문가 또 외교 전문가가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최소한 커다란 전략 같은 것들은 같이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마지막. 네, 아주 열정적으로 드시는 분이 계셔서요.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시민 홍동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 30대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부모의 품을 조금씩 벗어나 자리 잡아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과 같이 경제 성장률이 취업률의 비례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먹고 살아가고 자리 잡기 위해 스펙 경쟁에 휘말리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청년들에게 아무리 정치 참여의 당위성만을 주장해봤자 그 효용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안은 정치 참여하는 청년들이 향후 사회에서 더 잘 자리 잡고 노동자로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안철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대의제를 채택하는 이상 정치는 어떤 분야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주도하기에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 보기 힘들고 자리에 나가기 시작해 나가는 20, 30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활성화시키게 만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소극적이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투표 참여 부분이죠. 그래서 유권자 수는 아직도 충분히 많습니다. 20, 30대가 합해서 서울 같으면 44%가 20, 30대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죠. 그래서 투표율이 지금보다도 5%만 더 높아도 정치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당장 총선 때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저는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정당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건의를 하는 거죠. 청년 유니온 같은 그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성격의 또 다른 고민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 분모를 모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꼭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들을 그렇게 모으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시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당의 이제 청년위원회 또는 대학생위원회 참여하셔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아까 나름대로 정당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당개혁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선거 2번 치르고 나서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나오게 됐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런 정당개혁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게 제가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위원회 구성들 또는 공천이나 또는 제도 관련된 부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펙 경쟁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고 또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이번 부원장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강의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도 이렇게 좋은 강의 있으면 몰래 듣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거기 참여했다고 티도 안 내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범 부원장이 어디더라? 저 분당에 무슨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 몰래 가가지고 이제 저 학부모 중에 한 사람처럼 앉아서 들었거든요. 근데 강의 잘하더라고요.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하는데, 인터스텔라 영화 한 편 내내 혼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직업 현장에서는 대학교의 서열화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대기업에서 지금 직원들 뽑을 때 스카이 대학을 최우선으로 안 봅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지난 10여 년간 통계가 이미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직률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직 많이 하는 사람들 뽑아서 열심히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말 회사에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인가 이런 기준으로 뽑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언론용으로
서열화를 폐지하기 위해서 무슨 대학, 뭐 지방대학 출신들을 몇 퍼센트 뽑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한다는 통계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대학 서열화는 지금 기업 채용 현장에서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대학 입시에서 대학 서열화는 더 극심하게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미 취업할 때 어느 대학 나온 거를 점점 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고 이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간판이라도 갖고 있는 게 자기를 위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를 쓰고 이렇게 대학 서열화대로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끼리 너희 대학이 10등이고 우리 대학이 11등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게 더 절박한 거죠. 사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 절박한 일들이 정말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싸움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 이제는 실제로 이제 취업 현장에서 대학의 서열화가 많이 묻어진 것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대학 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가 그렇게 다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건 제도들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몫인 거죠. 네. 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잠깐. 예. 네. 네, 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제가 봤어요. 네,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던 걸로 봤는데, 우리, 궁금하신 점을 제가 그냥 한 가지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면, 저희 많은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서 좀 오프라인으로 쪽지 정도 이렇게 좀 질문을 받아서 제 답변을 좀 대신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괜찮으신지. 네. 단답식이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의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